전반적인 상황은 사실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로 쏠리는 거는 지금 당연한 현상이고요. 지방에서는 지금 이미 인구 감소에 대한 거를 굉장히 체감을 하고 계세요. 초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여성분이 별로 없으신 건지 네. 아니면 여성분 게스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전문가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실제로 그런가요? 남성분들 위주의 환경은 맞고요. 아. 고객 상담 갈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렇게 우락부락한 남자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네, 젊은 여자가 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위원님 처음 뵙고 부동산 시장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올해 뭐 경기 안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네. 2025년 벌써 5월이죠. 5월 말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느낀 경기는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고객들 상담할 때 네. 제일 먼저 일선에서 체감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는 매수에 대한 문의도 많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주택을 포함한 뭐 토지, 뭐 상업용 건물 이런 것들을 매각이 잘 안 된다. 좀 매물을 접수할 수 있냐 이런 문의가 부쩍 늘긴 했습니다. 자, 매수와 매물 둘 다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매수는 어떤 쪽에 매물이 있다는 거고 매물은 좀 어떤 장르, 어떤 지역? 그 매수도 과거와는 좀 온도차가 네. 있는 게요. 제가 이제 상담 쪽을 일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지방에 가서 고객들 상담해보면 이제 지방 부동산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일부를 타 지역으로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여기서 드리면 타 지역이라면 수도권을 말한 건가? 아니면 진짜 타 지역인 건가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울산이면 부산이든 서울이든 어쨌든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분산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런 권유를 드리면은 굉장히 화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무슨 부동산을 내 동네에서 사지 거기까지 가서 사냐. 예전에는? 예. 예전에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방에 계신 고객분들도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어서 이제 상경을 해서까지 상담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부동산이 지금 서울보다 당연히 굉장히 매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소화가 됐으면 저희한테까지 질문을 올 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잘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방 부동산이 매매가 잘 안 된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지방 부동산 시장 매매가 둔화된 이유랑 앞으로 회복은 좀 어려운 건가요? 일단은 둔화된 이유는 대부분 뭐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첫 번째는 거시적인 경제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의 이제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은 실수요마저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제 투자 수요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매물이 있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경제가 좀 더 살아나서 활성화되거나 그리고 실수요를 넘어서서 투자 수요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시적 경제라면 우리나라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요걸 말씀하신지랑 플러스로 전국의 수요가 이제 서울로 몰린다고 해주셨는데 요 현상은 이제 요즘에 점차 계속 더 심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인 건가요? 경제 성장률을 포함한 뭐 여러 가지 그 경기 침체 같은 것들 그리고 특히나 뭐 이런 지수로 표현하기 힘든 개개인이 이제 느끼는 그 소비자 물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당연히 주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지금 서울로 몰리는 것들은 아무래도 일단 인구들이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특히나 언론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 안 되고 있는데 서울의 일부 지역만 너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걸 보시고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의 크게 오른 부분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토지거래 구역 해제했다. 반포, 용산까지도 확정해서 규제했잖아요. 요거도 이제 했는지 벌써 또 한 달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실제 그곳의 현장 분위기는 어떻고 이제 토지 그 묶인 곳의 집값은 다 막 떨어지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5월 지금 중순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짧은 기간에 해제했다가 재지정되는 과정을 보고 정말 정책이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정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제가 됐을 때도 사실 저희 이제 고객들 상담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해제가 되기 직전에 이제 이 삼성동에 있는 주택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해제가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측에서 이거를 좀 다시 그 안 팔고 싶다라고 이미 계약은 했고 잔금 전이었나 보네요. 네, 번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까지 갈 뻔하다가 매도자는 빠르게 이걸 해지하고 싶어서 오히려 매수 측에 이제
1억 원 정도를 위로금을 주면서 해제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주일인가 있다가 재지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 하나하나가 개개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해제됐을 때도 해제가 된 지역 외에도 뭐 반포나 압구정까지도 가격이 상승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재지정이 된 다음에도 지역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떨어진 지역들은 서울 외곽 지역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아, 오히려 지금 다 묶인 상황에서. 네, 묶인 상황에서. 지금 다 이 묶인 곳들은 뭐 송파구, 잠실, 또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 그다음에 영향을 받지 이번에 더 지정이 된 반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어때요? 그렇죠. 지금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통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럼 이제 실수요밖에 거래를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거래량은 줄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래되는 건들은 호가로 거래가 되는 그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외곽보다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가로 거래된다라는 의미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건가요? 여전히 뭐 매도자 우위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희소성이 매수도 희소성이 있겠지만 매물 자체도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 기다리던 매물이 나왔을 때는 굳이 그거를 저가로 뭐 사기보다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 갖고 있는 이제 소유자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이렇게 해제가 지금 다시 취소가 되고 재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재지정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정책적인 구멍일 수 있는데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충분히 뒤로 해놓으면 지금도 사실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때 다시 재지정이 유지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짧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렇게 큰 그 위기의식은 매도자가 못 갖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매입한 금액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영끌족들이 지금 저가 매물 내놓고 하는 것들은 빚을 많이 내서 부담스럽게 갖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크게 오르고 빚을 많이 내서 샀던 그 문재인 정권 때의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그때 이 지역들은 아예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10억 초과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 자체도 저가로 내놓을 이유가 크게 없는 상황이고 또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 계속 있으니까 갖고 싶은 매수자들은 이제 그 합의해서 지금도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재지정 이후에도 집값이 약간의 강보합이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강보합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토제를 풀고 난 다음에 송파 같은데 집값이 몇 억씩 팍팍팍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반포는 아닌데 송파가 오르니까 반포가 오르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정이 되면 떨어져야 되는 게 뭔가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거래량 자체를 주택가격의 선제지표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몇 개 지역들만 좀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그 지금 지정이 된 지역들이 오히려 뭐 국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라는 지역으로 일부 수요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국가에서 인정한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래량이 매물을 이제 감소시킬 만큼 많지 않더라도 한 건, 두 건이라도 호가로 거래가 된다면 그게 큰 폭으로 상승률로 찍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또 여기에 동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초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해 주신 강남 3구나 용산구 이런 데가 사실은 똘똘한 한 채 도료 영상으로 많이 오른 건데 거기에 이제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나 송동구도 좀 따라 붙는데, 그럼 이런 똘똘한 한 채 도료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를 좀 뜯어보면요. 지금이 그 투자 수요들도 물론 일부는 있지만 뭐 지방에서 원정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실수요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도자들 그리고 매수자들의 연령층을 이제 그 대법원 등기에 등록된 건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대부분이 그 매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40대에서 70대까지. 그리고 뭐 강남 3구나 이런 지역들은 70대 이상도 매도자 비중이 20% 정도가 돼요. 그래서 40대에서 한 70대 정도가 거의 90% 정도의 매도자 비율이 될 정도로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매수자들은 30, 40 세대들이 주력으로 보여집니다. 30, 40 세대가 전체 한 60% 비중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매도 비중도 꽤 높고 매수 비중도 꽤 높아요. 그래서 그 올해까지만의 그거를 좀 유추해 봤을 때는 이게 서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30대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40대는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연령층이 좀 많으신 고령층 같은
경우분들도 뭐 반포나 이런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얘기들도 하세요. 자기는 이제 집 한 채인데 세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집도 크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갈아타서 나머지 금액들을 뭐 증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실수요자들끼리 좀 갈아타는 뭐 고액 자산가 분들의 하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지역들이 이제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정책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다른 지역들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그런 개발 지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가 장기적으로 계속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똘똘 한 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이제 5월 중순 말이니까 4월까지 다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거의 다. 부동산 시장 집값 전반적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사람들 그리고 요즘 심리는 어때요? 전반적인 상황은 사실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얘기만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과열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전국은 2023년에 최고로 이제 하락률이 좀 기록을 했다가 지금은 좀 하락폭이 좀 괜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거의 뭐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하향세 되고 있는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일부 지역들 최근에는 뭐 울산이라던가 뭐 전북 지역 이런 지방 지역들이 상승세로 다시 좀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을 보면은 이게 수요가 많아져서 상승했다기보다는 그 신규 공급이 좀 이제 부족한 지역들. 네, 그런 지역들은 지금 다시 원상복귀되고 있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전체적으로 없으나 공급이 많았던 지역들은 공급 과잉으로 장기적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 와중에 공급이 좀 없었으면은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도 사실 뭐 일부의 몇 %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너무 크게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런 포모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만 지금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느낌들이 있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더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일부만 너무 이렇게 집중되게 과열이 되니까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그럼 같습니다. 서울의 그 상급지를 제외한 입지들은 전반적으로 약간의 하락인 거예요? 하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뭐 여름 정도에서 가을 직전까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때도 보면은 강남 3구 이제 마용성 소위 6개 지역들만 좀 과열이 됐었고 그 이후에 나머지 외곽 지역들이 조금 따라가다가 멈추면서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 상승한 적도 있긴 하나 대부분은 좀 이제 약보합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 지금 거래량 혹시 매물은요? 매물이요? 네, 거래량이랑 매물. 거래량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한 3,000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올해 토어제 이슈 때문에 단기간 동안은 6,000건 뭐 이렇게 월에 말씀하신 거죠? 올라간 적도 있긴 하나 최근에 다시 좀 하락을 해서 2,000~3,000건대 정도로 다시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반면에 거래가 많이 됐던 때도 매물은 계속해서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가 되면 될수록 매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가 돼도 뭐 될 때 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심리들도 많기는 해서 전반적으로의 이런 불안한 심리들이 매도자한테도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특히 또 최상급지가 더 많이 오른 게 인구랑도 관련이 있을 텐데 위원님 이번에 인구 충격 부동산 대변형이라는 책 내셔서 요 질문도 좀 들어보면 인구가 줄고 있다 해도 집값 하락이 뭐 체감할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서울의 집값 여전히 또 진입장벽이 높아 보일 정도로 너무 높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은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 다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출산율도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0.7 7 몇입니다. 네. 근데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먹고 살기가 가장 힘든 서울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출산율이 가장 그럼 높은 지역은? 좀 왠지 지방에 뭔가 살기 좋은 도시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촉이 좋으신데. 맞나요? 네, 지방은 근데 살기 좋다고 할 수 있고 전남 지역이 출산율이 가장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를 뭐 지역적으로 찾지는 못했지만 전남이 주거 면적이 1인당 주거 면적도 가장 넓거든요. 그리고 근데 살기는 인프라 같은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세종시가 가장 밸런스가 좋아요. 근데 세종시 출산율은 뭐 그 정도까지 높은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인구 감소가 당연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지금 차츰차츰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먼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인구의 이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방에서 인구들
인구들, 특히 청년층 인구들이 70% 이상이 서울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도 전월세를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찾고 있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도 이제 나의 뭔가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의 너의 주택은 이제 우리 지역보다는 서울에 마련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수요들도 최근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 부동산 쪽으로 많이 집중하게 되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그러면 인구 충격 부동산 대변의 핵심은 서울로 더 쏠릴 것이다? 서울로 쏠리는 거는 지금 당연한 현상이고요. 지방에서는 지금 이미 인구 감소에 대한 거를 굉장히 체감을 하고 계세요. 매물을 내놔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안 팔리는 건 우리나라 자산 60% 이상이 부동산인데 그렇죠. 그 자산, 본인의 자산의 60% 이상의 가치를 잃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방에서는 시작이 됐고요. 지금 서울 부동산도 지금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외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씩 인식이 되고 있어서 이 책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에 쏠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런 거대한 물결을 뭔가 단기간에 바꾸거나 그거를 뭐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좀 질문을 던진 책입니다. 어떤 시각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본인의 자산을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또 세대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와 달리 이제 최근에 뭐 MZ 세대도 이제는 좀 나이가 있으시지만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 세대와는 좀 더 다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부는 자산으로서 뭐 투자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을 굉장히 좀 보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이 부동산 자체를 뭔가 취향이나 본인만의 이런 가치를 반영해서 활용하고 싶어하는 수요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뭔가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는 있지만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주택이 한 곳에 집중되거나 하는 거에 굉장히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세대들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부동산 이런 것들도 무슨 하나의 주식이나 코인처럼 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자산으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한편으로는 자산 가치에 대한 그런 그 가치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만의 좀 공간, 뭐 아파트나 이런 획일화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를 반영하는 부동산으로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취향을 존중하고 트렌드를 앞서가는 그런 방식으로의 개발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서울에 한해서만 하기에는 너무 이제 전체적인 국토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요의 인식들을 반영한 그런 도시계획이나 공급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양극화는 심화되는 분위기인데, 양극화와 인구 절벽, 그러면 집값은 아까 좀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양극화 같은 경우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양극화가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 분야에 있어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인구 구조에 영향이 있는 거고, 지금은 출산율이 너무 충격적으로 낮으니까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출산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출산, 뭐 저출생에 더 이렇게 방점을 찍고는 있지만, 이게 작년 12월 기점으로 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출산과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주거 정책들로 좀 변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가고, 특히 주택 시장은 뭐 언젠간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렇죠. 지금 당장 사는 게 불패. 좋다. 네. 그냥 빨리 사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지역에 그게 통용하지 않는 시장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구 얘기를 하면요. 이 얘기 예전에도 했었던 얘기다. 뭐 10년 전에도 그랬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예측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그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부동산 시장 전체도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트렌드가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 변화 감소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양극화가 가장 이제 단편적으로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
부동산 시장의 투기나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잠재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의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지금처럼 이제 정부에서 무조건 뭐 주택 공급을 몇백만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사실 극복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이건 개개인이 잘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또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가요? 뭐 우리 선진국 같은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잘해서 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나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 그리고 뭐 네. 뉴질랜드 이런 지역 전부 다 주택 시장이 코로나 때 크게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긴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국내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완화를 빠르게 해서 그래도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일부 지역들이. 근데 다른 국가들은 사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크게 개입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아까 토어제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에 네. 대해 한번 말씀드리면, 토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찬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좀 이념적인 성격이 있는 그 제도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내가 내 토지를 개인한테 파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국가에서 지정하고 이런 게 뭐 흔한 일이 아니라면서요? 그쵸. 이게 외국인도 아니고 내국인한테 허가를 네.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봤는데 이제 충격적이게도 중국 말고는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은 이제 외국인한테 규제를 하는 경우는 와. 많이 있죠. 특히 중국인들이 막 이렇게 어느 국가를 가서 막 이렇게 투기를 과열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들한테 규제를 두는 경우는 있지만 내국인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뭐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사례는 이제 거의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런 면에서 보수적이고 사실 이제 사회주의적인 시각이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개입성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수요가 그렇게 뭐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수요 쪽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공급에 있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도 모든 토지가 지금 다 활용되고 있잖아요. 거의 빈 공간 없이. 근데 그린벨트 해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찬반 그 논쟁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푸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진 않거든요.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국가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그런 녹지 지대를 풀어서 이제 하는 정책이 이제 개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또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게 굉장히 이렇게 콘크리트 벽이 쳐진 아파트가 될 텐데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많이 지금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전공하시는 학생들이 견학을 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많은 국가들은 기후변화나 이런 걸 우려해서 그런 대도시 안에서도 이제 녹지 공간과 같이 뭔가 어우러진 도시 경관을 만들면서 관광도시화 되고 있어요. 수도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그린벨트 하나를 풀더라도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뭔가 외국인들도 와서 즐기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뭐 공원이라던가 뭐 도서관과 어울려진 이런 복합 문화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까지 너무 뭐 훌륭하게 잘 지은 것들도 많지만 사실 건축학적으로는 과거에 대규모 공급했던 것들은 너무 다 똑같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택들을 짓는다 하더라도 좀 특화된 것들을 이제 갖추고 또 서울 안에 있는 뭐 국제전자센터라던가 테크노마트 같이 굉장히 유령화된 또 이런 많죠.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손쓸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 좀 나서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런 걸 뭐 청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본다거나 그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거 안에서 좀 다르게 도시를 구상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사실 그 테크노마트라든가 그런 몰 같은 게 예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게 유령 상가처럼 되고 있는 게 온라인 시장으로 많이 가버렸기 때문인 건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거를 이제 테마 상가라고 해서 테마 복합 상가라고 해서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용산 전자상가라든가 네, 예전에. 맞아요. 그게 이제 분양도 잘 되고 이제 몰아넣어서 했던 건데 그런 하나의 그 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제 망가진 거고, 근데 또 그게 하나하나가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 호수가 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건드리려면 되게 어렵긴 해요. 그 한 명 한 명을 다 동의를 받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라.